일장 외로움의 덫.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주택가. 80대 노인 최성철은 3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며느리 이지혜와 함께 살고 있었다. 최성철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평생 모은 재산이 350억 원에 달하는 부유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극심한 외로움으로 가득했다. 2년 전 외아들이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들의 투병 기간 동안 최성철은 수십억 원의 병원비를 아깝지 않게 썼지만 결국 아들을 떠나보내야 했다. 그 충격으로 최성철의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다. 당뇨와 고혈압은 물론 최근에는 기억력 저하와 판단력 감퇴 증상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다. 며느리 이지혜는 43세의 여성으로 남편 사별 후에도 시아버지를 모시며 살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남편의 오랜 투병 기간 동안 시아버지가 쏟아부은 병원비에 대한 도덕적 빚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남편과의 약속이었다. 죽음을 앞둔 남편은 지혜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여보, 아버지를 부탁해. 나는 효도도 제대로 못했잖아. 지혜는 시아버지를 정성껏 돌봤다. 매일 아침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고 병원 진료에 동행했다. 하지만 최성철의 외로움은 며느리의 헌신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다. 아들을 잃은 상실감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밤마다 최성철은 빈 침대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이렇게 혼자 죽는 건가? 그러던 어느 날 지혜는 최성철을 위해 전문 간병인을 구하기로 했다. 자신의 돌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간병인 소개소를 통해 만난 사람이 바로 윤서진이었다. 30대 후반의 서진은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다. 화사한 화장에 몸에 딱 맞는 니트 원피스, 그리고 은은한 향수 냄새까지. 그녀는 노인을 대하는 전문 간병인이라기보다는 고급 호텔의 컨시어지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회장님, 제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서진은 최성철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최성철은 순간 당황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젊은 여성의 온기였다. 편안하게 지내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서진의 목소리는 마치 속삭이는 듯 부드러웠다. 처음 며칠간 서진은 완벽한 간병인이었다. 약을 정확한 시간에 챙기고 식사를 세심하게 준비했다. 하지만 지혜가 눈여겨본 것은 서진의 과한 친밀감이었다. 서진은 최성철의 어깨를 자연스럽게 주무르고 팔짱을 끼듯 부축했다. 회장님, 혈액순환에 좋아요? 서진은 최성철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최 노인은 그녀의 손길에 얼굴이 붉어졌다. 일주일이 지나자 최성철은 완전히 달라졌다. 아침마다 옷차림을 신경 쓰기 시작했고 서진이 오는 시간만 기다렸다. 아가, 윤 선생님은 참 좋은 사람이야. 나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줘. 최성철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돌았다. 지혜는 아버지가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 안도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면서 이상한 징후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서진은 최성철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계속 늘려갔다. 회장님,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 산책 나가요. 서진은 최성철의 팔을 자연스럽게 끼고 외출했다. 돌아올 때면 최성철의 표정은 마치 데이트를 하고 온 청년처럼 환했다. 어느 날 저녁, 지혜는 거실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서진이 최성철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서진의 손은 최성철의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져 있었고 그녀는 최성철의 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최성철은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다. 아버님,
저녁 드세요. 지혜가 식탁을 차리며 불렀지만 최성철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서진이 최성철의 팔을 살짝 치며 회장님, 식사하러 가요 라고 말하자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혜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다음 날 지혜는 서진이 최성철에게 고가의 선물을 받는 장면을 목격했다. 명품 가방이었다. 회장님, 이런 비싼 선물은? 서진이 거절하는 척하자 최성철은 급하게 말했다. 아니야. 윤 선생님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지. 최성철의 눈빛에는 젊은 여성에 대한 집착이 역력했다. 지혜는 서진을 조용히 불러 대화를 시도했다. 서진 씨, 아버님께 너무 가까이 다가가시는 것 같아요. 아버님 나이를 생각하면. 하지만 서진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며느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그저 어르신을 정성껏 돌보는 것뿐인데요. 어르신이 외로워하시니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드리는 거예요. 그날 밤 최성철은 지혜를 불러놓고 말했다. 아가, 윤 선생님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분은 나한테 유일한 기쁨이야.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윤 선생님만 할 수 있는 게 있다. 최성철의 말에 지혜는 충격을 받았다. 시아버지가 이미 서진의 치밀한 유혹에 완전히 넘어간 것이다.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최성철은 서진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했다. 서진이 휴가를 간다고 하면 불안해하며 전화를 수십 통씩 했다. 윤 선생, 언제 와? 나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 80대 노인의 목소리는 마치 연인에게 매달리는 청년 같았다. 2달째 접어들자 호칭에도 변화가 생겼다. 최성철은 더 이상 윤 선생님이라 부르지 않았다. 우리 서진이 오늘은 뭐 해줄 거야? 최성철의 목소리는 애교까지 섞여 있었다. 서진은 그런 최성철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다. 아버님,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서진은 이미 어르신이 아닌 아버님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지혜는 서진이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라 최성철의 외로움과 성적 환상을 교묘하게 자극하는 음모가 있다는 걸 직감했다. 서진은 노인에게 젊음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스킨십, 속삭임, 애정 어린 눈빛까지 모든 것이 계산된 연출이었다. 하지만 최성철은 이미 서진의 소나귀에 완전히 들어가 있었다. 지혜의 경고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장 재산 탈취 시도. 서진이 집에 온 지 2달이 지나자 그녀의 본색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서진은 더 이상 간병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최성철의 집안일 전반을 관리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재정 관련 서류까지 접근하려 했다. 아버님, 이런 복잡한 서류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서진은 최성철의 서재에 쌓인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지혜는 서진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하고 즉시 제지했다. 서진 씨, 그건 간병인이 할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최성철이 끼어들었다. 아가, 서진이가 도와주겠다는데 왜 그래? 너는 서진이를 너무 못살게 구는 것 같아. 최성철은 이미 서진의 편이었다. 서진의 계획은 치밀했다. 그녀는 최성철에게 특별한 영양제라며 정체불명의 약을 복용시키기 시작했다. 아버님, 이거 드시면 기운이 나세요. 제가 특별히 구한 건데 남성 건강에 정말 좋아요. 서진은 매일 아침 작은 알약 몇 개를 최성철에게 건넸다. 서진의 말에 담긴 은근한 암시에 최성철은 얼굴이 붉어지며 약을 받았다. 약을 먹기 시작한 후 최성철의 상태가 이상해졌다. 기억력 저하가 더욱 심해졌고
판단력도 흐려졌다. 어떤 날은 지혜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아가 이름이 뭐였지? 최성철이 멍하니 물었다. 지혜는 경악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멀쩡했던 아버지가 급격히 악화된 것이다. 지혜는 서진이 복용시키는 약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서진이 없는 틈을 타 약병을 확인해 보니 라벨이 전혀 없었다. 의사 처방도 없는 정체불명의 약이었다. 지혜는 소량의 약을 몰래 채취해 작은 봉투에 담아 보관했다. 나중에 분석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서진의 다음 목표는 재산 문서였다. 어느 날 오후 서진은 최성철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아 부드럽게 속삭였다. 아버님, 요즘 부동산 서류 정리 안 하시면 나중에 세금 문제 생겨요. 제가 아는 좋은 법무사가 있는데 함께 가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진은 최성철의 손을 꼭 쥐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최성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서진이가 알아서 해줘. 며칠 후 서진은 최성철을 데리고 법무사 사무실에 갔다. 지혜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급히 쫓아갔지만 이미 최성철은 서진과 함께 법무사 앞에 앉아 있었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지혜가 다급하게 물었다. 아가, 너는 밖에서 기다려. 이건 서진이랑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최성철은 지혜를 쫓아냈다. 법무사 사무실 밖에서 기다리던 지혜는 불안했다. 30분 후 나온 서진의 표정은 만족스러웠다. 아버님, 잘 처리됐어요. 서진은 최성철의 팔을 다정하게 안으며 속삭였다. 집에 돌아온 후 지혜는 최성철에게 무슨 서류에 서명했는지 물었다. 아버님, 오늘 법무사 사무실에서 뭘 하신 거예요? 최성철은 기억이 나지 않는 듯 머뭇거렸다. 그냥 부동산 정리. 서진이가 알아서 했어. 최성철은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지혜는 서진을 불러 따졌다. 서진 씨, 아버님 모르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서진은 처음으로 차가운 눈빛을 보였다. 거실에서 나온 서진은 지혜를 복도 구석으로 끌고 가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며느님, 솔직히 말할게요. 이 집 재산 곧 제 노후 자금이에요. 며느님도 알잖아요. 아버님 나이가 얼마나 되셨는데 이제 곧 돌아가실 텐데 그동안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지혜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서진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당신 정말 돈 때문에 아버님을 이용한 거예요? 지혜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서진은 비웃었다. 이용? 아버님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없으면 아버님은 외로움에 죽을 사람이에요. 제가 아버님한테 행복을 주는 대가를 받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서진은 더 나아가 노골적인 협박을 했다. 그리고 며느님, 아버님이 저한테 얼마나 의존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한마디만 하면 아버님은 며느님을 당장 집에서 내쫓으실 거예요. 저는 이미 아버님의 보험금 수익자 명단에도 올라가 있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명하신 거, 그게 바로 그거예요. 지혜가 최성철에게 서진의 본색을 알리려 타자 서진은 한 발 앞서 움직였다. 서진은 최성철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연기를 했다. 아버님, 며느님이 저를 질투해요. 제가 아버님께 잘해드리는 게 싫은가 봐요. 저 이제 그만 나갈게요. 서진은 흐느끼며 가방을 쌌다. 최성철은 발칵 뒤집혔다. 아가, 서진이한테 뭐라고 한 거야? 서진아, 가지마. 내가 너 때문에 서진이를 잃으면 어떡해? 최성철은 서진의 손을 붙잡으며
애원했다. 그리고 지혜를 향해 소리쳤다. 너 당장 서진이한테 사과해. 안 그러면 너도 이 집에서 나가? 지혜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다. 2년간 정성껏 모신 시아버지가 간병인 편을 들며 자신을 내쫓겠다고 협박하는 것이었다. 서진은 지혜를 향해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계획은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그날 밤 지혜는 방에 혼자 앉아 눈물을 흘렸다. 죽은 남편에게 미안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아버님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혜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돌아가신 친정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꺼냈다. 거기에는 어머니가 남긴 법률 서류들이 있었다. 혹시 이 안에 아버님을 지킬 방법이 있지 않을까? 삼장 엄마의 유산. 그날 밤 지혜는 돌아가신 친정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뒤지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3년 전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다. 평생 가정주부로 살았지만 유독 법률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어머니였다. 지혜는 어머니가 왜 그렇게 법률 서류들을 모아두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법률 서적, 상속 관련 신문 스크랩, 그리고 여러 법률 상담 기록들이 가득했다. 지혜가 한 장 한 장 살펴보던 중 노란색으로 형광펜이 그어진 서류 하나가 눈에 띄었다. 유언대용 신탁과 보험금, 수익자, 지정의 법적 효력이라는 제목의 법률 자료였다. 지혜는 그 자료를 집중해서 읽기 시작했다. 유언대용 신탁이란 유언장과 달리 생전에 미리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겨두고 사망 후 지정된 사람에게 분배하는 제도였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일반 유언장보다 법적 효력이 강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재산 처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자료 여백에는 어머니의 필기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노인이 되면 판단력이 흐려진다. 사기꾼들이 노린다. 미리 준비해야 한다. 어머니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혜는 소름이 돋았다. 마치 어머니가 미래를 내다보고 이 자료를 남겨둔 것 같았다. 더 놀라운 것은 다음 페이지였다. 어머니가 직접 작성한 메모가 있었다. 사위가 아프면 장인이 병원비를 댈 것이다. 그러면 며느리는 도덕적 빚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그 빚 때문에 재산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된다. 며느리에게 이 지혜를 물려줘야 한다. 어머니는 지혜의 상황까지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혜는 눈물이 났다. 어머니가 왜 평생 법률 공부를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다. 딸이 언젠가 이런 상황에 처할 것을 대비해서였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더 뒤졌다. 그 안에서 어머니가 상담했던 법무법인의 명함을 발견했다. 법무법인 정예 상속 및 신탁 전문 변호사 김태준. 명함 뒷면에는 어머니의 필기가 있었다. 김 변호사는 믿을 만하다. 노인 사기 사건을 많이 다뤘다. 급할 때 찾아가라. 지혜는 이것이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임을 깨달았다. 어머니는 죽어서도 딸을 지키려 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지혜는 서진 몰래 그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었다. 김태준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습니다. 급한 일입니다. 접수 직원은 친절하게 대답했다. 어머니 윤미숙님의 따님이시군요. 어머님께서 10년 전에 이런 상황을 대비해 저희에게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 방문해 주시겠어요? 지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니는 10년 전부터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지혜는 최성철의 방 앞을 지나다가
안에서 들리는 소리의 걸음을 멈췄다. 서진의 목소리였다. 아버님, 우리 곧 재혼 신고해요. 제가 정식으로 아버님 부인이 되고 싶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달콤했다. 최성철의 대답이 들렸다. 그래, 서진아. 나도 그러고 싶어. 너랑 함께 있으면 내가 다시 젊어지는 것 같아. 최 노인의 목소리는 완전히 서진에게 빠져 있었다. 지혜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재혼까지 가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서진은 법적 배우자가 되고 재산의 절반을 자동으로 차지하게 된다. 시간이 없었다. 지혜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법무법인을 찾아갔다. 법무법인 정의는 강남역 근처 고층 빌딩에 있었다. 접수처에서 이름을 대자 곧바로 김태준 변호사의 사무실로 안내되었다. 50대 중반의 김 변호사는 차분한 인상이었다. 어머님께서 딸이 언젠가 찾아올 거라고 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지혜는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간병인 윤서진의 등장부터 치정관계, 정체불명의 약물, 법무사 사무실 방문, 그리고 재혼 계획까지. 김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전형적인 황혼 사기단의 수법입니다. 요즘 이런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요. 노인의 외로움과 성적 환상을 자극해서 재산을 탈취하는 조직적 범죄입니다. 김 변호사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지혜에게 보여줬다. 비슷한 사건 사례들이 수십 건 나열되어 있었다. 윤서진이라는 사람,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기꾼들은 보통 전과가 있거나 조직에 속해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진의 인적 사항을 받아 적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남기신 자료를 보셨죠? 유언대용 신탁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김 변호사는 유언대용 신탁의 작동 원리를 설명했다. 회장님의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면 회장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며느님께 안전하게 전달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신탁 계약이 체결되면 회장님이라도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변경은 원천 무효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신탁 계약을 체결하려면 회장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회장님이 절대 동의하지 않으실 겁니다. 서진 씨가 반대할 테니까요. 지혜는 좌절했다. 그럼 방법이 없는 건가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방법은 있습니다. 회장님이 서진 씨의 감시에서 벗어나 있는 시간을 노려야 합니다. 병원 검진이나 외출 시간 같은 때요. 그때 제가 직접 찾아가서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김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다. 서진 씨를 법적으로 처벌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첫째, 그 정체불명의 약물 성분 분석. 둘째, 서진 씨가 재산을 노린다는 증거. 셋째, 회장님을 심리적으로 조종한다는 증거입니다. 지혜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이게 서진 씨가 아버님께 먹인 약입니다. 제가 몰래 채취했어요. 김 변호사는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이걸 약물 분석 전문 기관에 보내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집에 몰래 녹음 장치를 설치하세요. 김 변호사는 작은 장치를 건넸다. 이건 합법적인 가정용 녹음기입니다. 서진 씨의 본색을 드러내는 대화를 녹음하세요. 특히 재산에 대한 언급이나 협박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지혜는 녹음기를 받아들고 결심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증거를 확보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혜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님께서 남기신 지혜로 반드시 아버님을 지켜내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장 증거 확보 작전. 법무법인에서 돌아온 지혜는 즉시 작전에 돌입했다. 먼저 김 변호사가 준 녹음 장치를 거실 소파 밑에 몰래 설치했다. 서진과 최성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었다. 녹음기는 작고 눈에 띄지 않았다. 음성 감지 기능이 있어서 대화가 있을 때만 자동으로 녹음됐다. 설치를 마친 지혜는 서진에게 거짓으로 항복하는 연기를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지혜는 서진을 조용히 불러 대화를 청했다. 서진 씨, 제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지혜는 고개를 숙였다. 서진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며느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지혜는 연기를 계속했다. 제가 생각해봤어요. 아버님이 행복하시면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서진 씨가 아버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제가 방해할 이유가 없죠. 앞으로는 서진 씨를 믿고 따르겠습니다. 서진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며느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저도 며느님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어요. 서진은 완전히 방심했다. 지혜의 항복을 진짜로 믿은 것이다. 그날부터 지혜는 한 발 물러나 있는 척했다. 서진은 더욱 대담해졌다. 최성철 앞에서도 노골적으로 재산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님, 이 집 명의를 공동 명의로 바꾸면 세금도 절약되고 좋아요. 거실 소파에서 나누는 대화는 고스란히 녹음됐다. 며칠 후 서진은 자신의 동료로 보이는 여자를 집에 데려왔다. 4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아버님, 제 언니예요. 부동산 컨설턴트로 일하세요. 서진은 최성철에게 여자를 소개했다. 하지만 지혜는 그 여자의 눈빛에서 서진과 같은 차가움을 느꼈다. 최 회장님, 요즘 강남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회장님 소유의 건물들을 잘 활용하시면 수익을 훨씬 더 늘리실 수 있어요. 여자는 능숙하게 최성철을 설득했다. 지혜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녹음기가 잘 작동하고 있기를 바랐다. 저녁 식사 후 최성철이 잠들자 서진과 그 여자는 거실에서 대화를 나눴다. 지혜는 자신의 방에 있는 척하면서 복도에 숨어 엿들었다. 언니, 계획대로 되고 있어. 노인네가 완전히 내 손 안에 있어. 서진의 목소리는 냉소적이었다. 재혼 신고만 하면 재산의 절반은 자동으로 내 거야. 그리고 보험금 수익자도 이미 내 이름으로 바꿨잖아. 노인네가 죽으면 최소 70억은 내 몫이야. 그 여자의 말에 서진이 웃었다. 그래, 이번 건으로 우리 둘 다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지혜는 숨을 죽였다. 녹음기가 이 대화를 모두 잡아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런데 며느리는 괜찮아? 여자가 물었다. 서진은 비웃었다. 걔 완전히 포기했어. 요즘은 나한테 꼬리치더라고. 바보 같은 년. 대화는 계속됐다. 그나저나 약은 계속 먹이고 있어? 여자가 물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그 약 먹으면 판단력이 흐려져. 노인네가 멍해지면 서류 서명받기도 쉽고. 지혜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역시 서진은 의도적으로 약물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주에 재혼 신고하면 끝이야. 그리고 6개월만 더 버티면 돼. 어차피 노인네 건강도 안 좋잖아. 서진의 말에 여자가 웃었다. 너 진짜 독하다. 하지만 그게 이 바닥에서 살아남는 법이지. 두 여자는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지혜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방으로 돌아왔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녹음기에 이 대화가 모두 담겼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지혜는 녹음기를 회수해서 김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김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합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 및 노인 학대의 증거입니다. 특히 약물 사용 부분은 치명적이에요. 그리고 약물 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다. 이 약에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진정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하면 기억력 저하와 판단력 감퇴를 일으킵니다. 장기 복용 시 치매를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지혜는 경악했다. 그럼 아버님의 기억력 저하가 서진 씨 때문이었다는 건가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김 변호사는 계획을 설명했다. 회장님의 정기건강검진이 언제죠? 지혜는 달력을 확인했다.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서진 씨도 함께 갈 거예요. 좋습니다. 그날 제가 병원에서 회장님을 만나겠습니다. 서진 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신탁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께도 미리 협조를 구해놨습니다. 김 변호사는 자신 있게 말했다. 그리고 경찰에도 연락해뒀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니 서진 씨를 체포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재혼 신고 직전에 움직여야 서진 씨가 도망가지 못합니다. 김 변호사의 계획은 치밀했다. 지혜는 불안했다. 서진 씨가 눈치채면 어떡하죠? 김 변호사는 안심시켰다. 며느님께서 완벽하게 항복 연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서진 씨는 완전히 방심했습니다. 이제 일주일만 더 버티세요. 그러면 모든 게 끝납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혜는 서진에게 더욱 친절하게 대했다. 서진 씨, 오늘 저녁은 제가 특별히 준비할게요. 서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며느님,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이제야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날 밤 지혜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제가 반드시 아버님을 지킬게요. 엄마가 남겨주신 지혜로 서진을 무너뜨릴 거예요. 지혜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일주일 후면 모든 것이 결정된다. 서진의 사기극이 끝나고 최성철이 진실을 깨닫는 날이 올 것이다. 오장거짓 항복, 건강검진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서진은 재혼 신고 날짜를 검진 다음 주로 잡아놓고 있었다. 아버님, 건강검진 받으시고 나서 우리 바로 구청 가요. 혼인 신고하는 거예요. 서진은 최성철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최성철은 행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서진아, 우리 빨리 정식 부부가 되자. 지혜는 그 장면을 보며 참았다. 이제 이틀만 더 버티면 된다. 하지만 서진은 더욱 대담해졌다. 어느 날 저녁, 서진은 최성철을 데리고 고급 아파트를 보러 갔다. 아버님, 우리 신혼집이에요. 여기서 둘이서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진이 보여준 아파트는 강남 한복판의 50평대 펜트하우스였다. 계약금만 10억 원이었다. 지혜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경악했다. 아버님, 그 아파트 계약하신 거예요. 최성철은 멋쩍게 웃었다. 아가, 서진이랑 살 집이야. 이 집은 네가 쓰고 우리는 새 집에서 살 거야. 지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버님, 서진 씨는 아버님의 돈만 노리는 사기꾼이에요. 지혜가 소리쳤다. 하지만 최성철은 화를 냈다. 너, 또 그 소리야. 서진이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너는 질투밖에 모르는구나. 서진이 끼어들었다. 며느님, 왜 그러세요? 요즘 잘 지내고 있었잖아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지혜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아직 때가 아니다. 폭발하면 안 된다.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걱정이 돼서 그랬어요. 지혜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최성철은 여전히 화가 난 표정이었다. 아가, 너 정신 차려. 서진이는 나한테 마지막 행복을 준 사람이야. 내가 죽기 전에 행복할 권리도 없어? 그날 밤 서진은 최성철을 별도의 고급 아파트로 데려갔다. 아버님, 며느님이 너무 스트레스 주니까 우리 여기서 지내요. 제가 모든 거 다 챙겨드릴게요. 서진은 이미 임시로 아파트를 렌트해둔 상태였다. 최성철은 그 아파트로 옮겨갔다. 지혜는 아버지와 떨어지게 됐다. 다행히 건강검진 약속은 그대로였다. 서진이 최성철을 완전히 통제하려면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다. 검진 전날 밤, 지혜는 김 변호사와 최종 계획을 점검했다. 내일 검진 중에 서진 씨가 자리를 비우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주치의 선생님께서 서진 씨를 다른 곳으로 보낼 거예요. 그 틈에 제가 들어가서 회장님과 신탁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계약서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회장님의 모든 재산을 최성철 가족보호 신탁으로 이관하는 내용이에요. 수익자는 며느님이고 회장님이 돌아가신 후에 집행됩니다. 중요한 건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어떤 변경도 무효라는 조항입니다. 지혜는 불안했다. 아버님이 서명해 주실까요? 서진 씨한테 완전히 세뇌되신 상태인데. 김 변호사는 자신 있게 말했다.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그리고 약물 분석 결과와 녹음 파일도 보여드릴 겁니다. 회장님이 진실을 아시면 서명하실 거예요. 검진 당일 아침, 지혜는 병원에 먼저 도착했다. 주치의 박 원장과 미리 만나 상황을 설명했다. 원장님, 오늘이 마지막 기회예요. 박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제가 서진 씨를 떼어놓겠습니다. 원무과에 서류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보낼게요. 얼마 후 최성철과 서진이 도착했다. 서진은 최성철의 팔을 꼭 끼고 있었다. 아버님, 검진 잘 받으시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서진은 다정하게 속삭였다. 최성철은 행복한 표정이었다. 검진이 시작됐다. 혈압, 혈당, 심전도 검사를 차례로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 원장과의 상담 시간이 됐다. 최 회장님, 상담실로 들어가시죠. 박 원장이 말했다. 서진이 함께 들어가려 하자 박 원장이 말했다. 보호자분은 잠시 원무과에 가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보험 서류에 문제가 있다고 연락이 왔네요. 서진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무슨 문제인데요? 자세한 건 원무과에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금방 끝날 테니 다녀오세요. 박 원장은 자연스럽게 말했다. 서진은 어쩔 수 없이 원무과로 향했다. 상담실 문이 닫혔다. 박 원장이 문을 잠그고 밖을 내다봤다. 지금입니다. 옆방에 대기하고 있던 김 변호사가 들어왔다. 최성철은 깜짝 놀랐다. 누구세요? 김 변호사는 명함을 건넸다. 회장님, 저는 변호사 김태준입니다. 며느님 이지혜 씨의 친정어머님 윤미숙님을 아시죠? 최성철은 기억을 더듬었다. 아, 지혜 엄마 돌아가셨지.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분께서 회장님을 위해 준비해 두신 게 있습니다. 5분만 시간을 주세요. 김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틀었다. 서진과
그 동료 여자가 나눈 대화가 흘러나왔다. 노인네가 완전히 내 손 안에 있어. 재혼 신고만 하면 재산의 절반은 자동으로 내 거야. 6개월만 더 버티면 돼. 최성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이건 약물 분석 결과입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보여줬다. 윤서진 씨가 회장님께 먹인 약에는 불법 진정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약 때문에 회장님의 기억력이 나빠지신 겁니다. 최성철은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다. 서진이가 나를 속였다고? 김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네. 윤서진은 전문 사기꾼입니다. 회장님의 재산만 노렸던 겁니다. 회장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최성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가 그렇게 바보였구나. 김 변호사는 계약서를 꺼냈다. 회장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신탁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회장님의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며느님은 2년간 회장님을 정성껏 모셨습니다. 진짜 가족은 며느님입니다. 최성철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았다. 내가 지혜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박 원장이 옆에서 말했다. 회장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서명하세요. 최성철은 펜을 들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서명이 잘 되지 않았다. 내가 바보같이 서진이한테 속았구나. 김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다. 회장님,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회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지금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마침내 최성철은 계약서에 서명했다. 김 변호사는 즉시 서류를 봉투에 넣었다. 이제 회장님의 재산은 안전합니다. 윤서진이 아무리 재혼 신고를 해도 재산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때 상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서진의 목소리였다. 원무과에서 돌아온 것이다. 박 원장이 문을 열었다. 검진 끝났어요. 회장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서진은 최성철의 얼굴을 보고 놀랐다. 최성철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님, 무슨 일 있으세요? 최성철은 서진을 차갑게 바라봤다. 서진 씨, 우리 집에 가서 이야기합시다. 6장 신탁 발동. 병원을 나온 최성철과 서진은 렌트한 아파트로 돌아갔다. 차 안에서 서진은 계속 물었다. 아버님, 무슨 일 있으세요? 병원에서 무슨 말 들으셨어요? 하지만 최성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최성철은 소파에 앉아 서진을 바라봤다. 서진 씨, 솔직하게 말해봐요. 나한테 먹인 약이 뭐였어요? 서진은 당황했다. 약이요? 영양제잖아요. 왜 그러세요? 영양제가 아니라 진정제였어요. 내 기억력을 나빠지게 만든 약이었어. 최성철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진의 얼굴이 굳었다. 아버님,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며느님이죠. 서진은 즉시 지혜를 의심했다. 지혜는 관계없어요. 내가 직접 들었어요. 당신이 나를 속였다는 것을. 최성철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김 변호사가 준 것이었다. 버튼을 누르자 서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노인네가 완전히 내 손 안에 있어. 서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녹음은 계속됐다. 재혼 신고만 하면 재산의 절반은 자동으로 내 거야. 6개월만 더 버티면 돼. 서진과 동료가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재생됐다. 최성철은 눈물을 흘렸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돈만 원했던 거죠. 서진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본색을 드러냈다. 그래요. 그게 뭐 어때서요?
아버님도 좋았잖아요. 제가 없었으면 아버님은 외로움에 죽었을 거예요. 서진은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다. 솔직히 말할게요. 80대 노인이 30대 여자한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죠. 전부 비즈니스였어요. 아버님은 돈 주고 이안을 산 거고 저는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최성철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럼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서진은 냉소했다. 당연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간병인 속에서도 우리 조직이 운영하는 거예요. 돈 많은 노인 정보를 받아서 접근하는 거죠. 아버님만 속은 게 아니에요. 수십 명이 넘어요. 서진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이제 끝났네요. 재혼 신고는 못하겠지만 어차피 명품이랑 현금은 많이 받았으니까 이 정도면 됐어요. 서진은 냉정하게 계산했다. 지난 몇 달간 최성철에게서 받은 선물과 현금만 해도 5억 원이 넘었다. 하지만 최성철이 말했다. 서진 씨,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당신이 받은 돈 전부 돌려받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감옥에 갈 거예요. 서진은 비웃었다. 무슨 소리예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걔가 아버님한테 선물 받은 건 아버님이 자발적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김 변호사와 2명의 경찰이 서 있었다. 윤서진 씨죠. 무인 대상 사기 및 약물 투여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다. 서진은 황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이 막았다. 당신은 체포됐습니다. 저항하지 마세요. 서진은 최성철을 향해 소리쳤다. 이 늙은이, 얘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당신 같은 외로운 노인 상대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김 변호사가 나섰다. 윤서진 씨, 당신의 모든 대화는 녹음됐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투여한 약물도 분석 완료됐어요. 명백한 범죄입니다. 서진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게 다 그 며느리 짓이죠. 이지혜, 경찰이 서진을 끌고 나가려 할 때 서진은 마지막으로 악을 썼다. 최노인, 당신도 결국 혼자 죽을 거예요. 아무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서진의 목소리는 복도에 울려 퍼졌다. 서진이 끌려간 후 아파트는 고요해졌다. 최성철은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김 변호사는 옆에 앉아 위로했다. 회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이용한 사기꾼이 나쁜 겁니다. 지혜는 어디 있어요? 최성철이 물었다. 김 변호사는 전화를 걸었다. 며느님, 오세요. 회장님이 찾으십니다. 30분 후 지혜가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지혜를 보자 최성철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가, 미안해. 최성철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다가갔다. 아버님,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서진이한테 속아서 너를 의심하고 심지어 집에서 내쫓겠다고까지 했잖아. 지혜는 최성철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님, 괜찮아요. 아버님이 외로우셨던 거 저도 알아요.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최성철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는 2년간 나를 정성껏 모셨어. 죽은 남편 때문에 도덕적 빚이 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너는 진심으로 나를 돌봐줬어. 최성철은 지혜의 손을 꼭 쥐었다. 내 아들이 좋은 여자를 만났구나. 내가 몰라봤어. 지혜야,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모든 재산을 사기꾼한테 빼앗기고 비참하게 죽었을 거야.
김 변호사가 설명했다. 회장님, 신탁 계약 덕분에 재산은 모두 안전합니다. 윤서진이 받아간 선물과 현금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사기로 취득한 재산이니까요. 그리고 윤서진의 배우 조직도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서진의 휴대폰에서 다른 피해자들 명단이 나왔어요. 이번 사건으로 조직 전체가 무너질 겁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최성철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지혜야, 내 엄마가 남긴 자료 덕분이야. 최성철이 말했다. 장모님이 날 위해서도 준비해 두셨구나. 내가 장모님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지혜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엄마가 하늘에서 아버님을 지켜주신 거예요. 최성철은 렌트한 아파트를 정리하고 원래 집으로 돌아갔다. 지혜가 준비한 저녁 식사를 먹으며 최성철은 말했다. 이제야 진짜 집 같구나. 서진이랑 있을 땐 뭔가 어색했는데 역시 가족이 최고야. 그날 밤 최성철은 방에 혼자 앉아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다. 외로움에 눈이 멀어 사기꾼에게 속았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다. 진짜 가족은 곁에 있었다는 것을. 화려한 말과 젊음이 아니라 묵묵히 곁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7장 악녀의 파국. 윤서진이 체포된 지 일주일 후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시작됐다. 검찰은 서진과 그 조직을 노인 대상 조직적 사기, 약물 투여,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서진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자료들은 충격적이었다. 피해자 명단만 해도 10명이 넘었고 피해 금액은 총 300억 원이 넘었다. 김태준 변호사는 지혜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서진의 조직은 전문적인 황혼 사기단이었습니다. 간병인 소개소를 위장해서 운영하고 부유한 독거노인이나 외로운 노인 정보를 수집했어요. 그리고 매력적인 젊은 여성들을 투입해서 치정관계를 만들고 재산을 탈취하는 수법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조직의 핵심 멤버였어요. 지난 5년간 최소 15명의 노인을 상대로 사기를 쳤습니다. 어떤 노인은 재산을 모두 잃고 자살한 경우도 있었어요. 김 변호사의 말에 지혜는 소름이 돋았다. 아버지도 그렇게 될 뻔했던 것이다. 재판 첫날 지혜와 최성철은 법정에 출석했다. 서진은 수감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의 서진은 몇 달 전의 화려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오만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다. 피고인 윤서진은 2023년 3월부터 최성철 씨를 대상으로 계획적인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간병인으로 위장에 접근한 뒤 피해자의 외로움과 성적 환상을 자극하여 치정관계를 유도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사 처방 없는 진정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보험금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고 고가의 선물과 현금 총 5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재혼을 빌미로 재산의 절반을 탈취하려 했습니다. 재판장이 서진에게 물었다. 피고인, 기소 내용을 인정합니까? 서진은 냉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최성철 씨를 진심으로 돌봤습니다. 선물은 그분이 자발적으로 주신 거고 재혼도 합의하에 진행된 것입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다. 피고인이 동료와 나눈 대화 녹음입니다. 법정에 서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노인네가 완전히 내 손 안에 있어. 재혼 신고만 하면 재산의 절반은 자동으로 내 거야. 6개월만 더 버티면 돼.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서진의 얼굴이 굳었다. 검사는 계속해서 약물 분석 결과
보험금 수익자 변경 서류,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피고인은 이것이 단순한 연애 관계였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는 명백한 계획적 범죄를 보여줍니다. 검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피고인과 그 조직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의 외로움을 악용해 재산을 탈취한 비열한 범죄자들입니다. 다음 증인으로 최성철이 증인석에 섰다. 재판장이 물었다. 증인, 피고인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최성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2년 전 아들을 잃고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며느리가 정성껏 돌봐줬지만 혼자라는 생각에 매일 괴로웠습니다. 그때 윤서진 씨가 간병인으로 왔습니다. 최성철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계속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친절하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전부 연기였습니다. 그녀는 제 외로움을 이용했습니다. 젊은 여성이 저 같은 노인을 좋아할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그 환상에 빠졌습니다. 최성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제게 이상한 약을 먹였습니다. 그 약 때문에 제 기억력이 나빠졌고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그 틈을 타서 제 재산을 노렸습니다. 며느리의 경고도 무시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만약 며느리가 어머님께 물려받은 법률 지식으로 저를 지키지 않았다면 저는 모든 재산을 잃고 비참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최성철은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이용한 겁니다. 그건 범죄입니다. 서진의 변호인이 반박했다. 피고인은 최 씨의 외로움을 달래주었고 그 대가로 선물을 받은 것뿐입니다. 연애 관계에서 선물을 주고받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검사가 즉시 반론했다. 이건 연애가 아닙니다. 계획적인 사기입니다. 피고인은 조직의 일원으로 부유한 노인을 표적으로 삼아 접근했고 약물까지 사용하며 재산을 탈취하려 했습니다. 다른 피해자 15명의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증언했다. 저희 아버지는 윤서진의 동료에게 당해 30억 원을 잃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요양원에서 외롭게 돌아가셨습니다. 방청석은 분노로 들끓었다. 피해자 가족들은 서진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재판장이 정숙을 요구했지만 분위기는 가라앉지 않았다. 마지막 변론에서 검사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피고인 윤서진과 그 조직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단순한 사기를 넘어 약물 투여, 심리적 학대, 그리고 일부 피해자의 사망까지 초래했습니다. 엄벌을 요청합니다. 재판은 한 달간 계속됐다. 그동안 서진의 조직원들도 차례로 체포됐다. 간병인 소개소 운영자, 서진의 동료 사기꾼들, 그리고 법무사까지 총 12명이 구속됐다. 선고 공판날 법정은 피해자 가족들로 가득 찼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피고인 윤서진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약물을 불법 투여해 피해자들의 건강을 해쳤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산 범죄를 넘어 노인 학대이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도 없이 오히려 피해자들을 비난했습니다. 따라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피고인 윤서진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총 80억 원의 배상을 명합니다. 방청석에서
안도의 한숨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서진은 황급히 소리쳤다. 이건 부당해요. 걔가 뭘 잘못했어요. 그 노인들도 좋아서 한 거잖아요. 하지만 재판장은 냉정하게 말했다. 퇴정하세요.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교도관이 서진을 끌고 나갔다. 서진은 끝까지 소리쳤다. 당신들도 늙으면 알게 될 거예요.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서진의 목소리는 복도에서 멀어졌다. 8장 사기단 검거. 윤서진의 선고 이후 검찰과 경찰은 조직 전체를 일망타진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서진의 휴대폰과 노트북에서 발견된 자료들은 조직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피해자 명단, 재산 정보, 사기 수법 매뉴얼, 그리고 조직원들 간의 대화 기록까지. 김태준 변호사는 지혜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조직의 우두머리는 50대 남성 박철수입니다. 그는 10년 전부터 이 사기단을 운영해왔어요. 간병인 소개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부유한 노인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박철수는 매력적인 젊은 여성들을 모집해서 훈련시켰어요. 노인 심리를 이용하는 법, 치정관계를 유도하는 법, 약물을 사용하는 법까지 체계적으로 교육했습니다. 마치 회사처럼 조직적으로 운영됐어요. 김 변호사는 서류를 보여줬다. 이게 그들의 내부 매뉴얼입니다. 외로운 노인 공략법, 재산 파악 체크리스트, 재혼 유도 시나리오 같은 항목들이 있어요. 정말 치밀하고 악랄합니다. 경찰은 조직원 12명을 모두 체포했다. 서진 외에도 6명의 여성 사기꾼, 3명의 법무사, 그리고 간병인 소개소 직원 2명이었다. 그들은 각자 다른 노인들을 표적으로 삼아 사기를 쳤다. 피해자들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85세 김 할아버지는 서진의 동료에게 속아 50억 원을 잃었다. 그 여자는 나를 오빠라고 불렀어요. 80대 노인한테 오빠라니.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데 그때는 정말 믿었어요. 78세 이 할머니의 남편은 사기를 당한 충격으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남편은 평생 모은 돈 40억 원을 그 여자한테 다 줬어요. 재혼까지 하려고 했어요. 제가 말렸더니 저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그리고 진실을 알고 나서 충격으로 쓰러져 돌아가셨어요. 경찰은 조직의 비자금 계좌도 추적했다. 스위스와 홍콩에 숨겨둔 계좌에서 200억 원이 넘는 돈이 발견됐다. 이 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서 빼앗은 것이었다. 검찰은 이 돈을 몰수해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지혜는 피해자 가족 모임에 참석했다. 10명이 넘는 가족들이 모였다. 모두가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우리 아버지도 외로워서 당했어요. 어머니가 그 여자한테 완전히 빠져서 우리 말을 안 들었어요. 재산을 지키려다 부모와 싸우게 됐어요. 한 중년 남성이 지혜에게 말했다. 며느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아버님을 지켜내셨어요? 저는 아버지를 설득하지 못해서 결국 30억을 잃었어요. 지혜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제 친정어머니가 남겨주신 지혜 덕분이에요. 지혜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친정어머니의 자료를 복사해서 나눠줬다. 유언대용 신탁과 보험금 수익자 지정이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입니다. 그리고 정체불명의 약물을 먹이면 즉시 분석하세요. 노인의 판단력이 흐려지는 건 약물 때문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감사해했다. 이 정보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야 해요. 우리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재단을 만들려고 해요. 며칠 후
조직의 우두머리 박철수의 재판이 열렸다. 박철수는 법정에서도 뻔뻔했다. 저는 사업을 한 것뿐입니다. 간병인 소개소를 운영하고 노인들에게 위안을 제공했어요. 그 대가를 받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지만 검사는 박철수의 통장 내역을 공개했다.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총 500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돈은 모두 노인들을 속여서 번 것입니다. 피고인은 15명의 사망과 50명의 재산 손실에 책임이 있습니다. 재판장은 박철수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사회적 약자를 조직적으로 착취한 악질 범죄자입니다. 엄벌에 처합니다. 박철수는 항소하겠다고 소리쳤지만 소용없었다. 조직원들도 각각 5년에서 1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무사들은 자격이 박탈됐고 간병인 소개소는 폐쇄됐다. 검찰은 회수한 200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분배하기 시작했다. 최성철은 서진에게서 빼앗긴 5억 원을 모두 돌려받았다. 김 변호사가 법적 절차를 통해 서진의 계좌를 동결하고 재산을 환수한 것이다. 회장님, 선물로 주신 명품들도 모두 회수했습니다. 경매로 팔아서 현금화할 예정입니다. 최성철은 지혜에게 말했다. 아가, 이 돈을 내가 가져. 내가 나를 지켜줬으니까. 하지만 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님, 이 돈으로 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은 피해자를 막을 수 있는 일을요. 최성철은 지혜의 뜻을 이해했다. 재단을 만들자는 거지?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님. 엄마가 저한테 지혜를 물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가족들에게 지혜를 나눠주고 싶어요. 최성철은 눈물을 흘리며 지혜의 손을 잡았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당한 고통이 헛되지 않게 하자. 다른 노인들이 나처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자. 그날 밤 지혜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아버님을 지켜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가족들도 도울 거예요. 엄마와 당신이 하늘에서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사기단은 완전히 무너졌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지혜와 최성철은 이제 진짜 중요한 일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구장 아버님의 참회,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윤서진과 그 조직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빼앗긴 재산도 돌려받았다. 하지만 최성철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며느리에게 얼마나 잘못했는지 매일 되새겼다. 어느 날 저녁, 최성철은 거실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고 있었다.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 결혼식 사진, 그리고 손주들 사진까지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내 아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구나. 지혜가 차를 가져오며 물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최성철은 고개를 들어 지혜를 바라봤다. 2년간 자신을 헌신적으로 돌본 며느리, 서진의 사기극에서 자신을 구해낸 며느리. 하지만 자신은 그 며느리를 의심하고 심지어 집에서 내쫓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아가, 앉아봐. 최성철은 소파를 가리켰다. 지혜가 옆에 앉자 최성철은 떨리는 손으로 지혜의 손을 잡았다. 아가,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아버님, 말씀하세요. 지혜는 최성철의 손을 꼭 잡았다. 최성철은 눈물을 참으며 말하기 시작했다. 지혜야, 아버지가 정말 잘못했어.
너는 2년간 나를 정성껏 모셨는데 나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지혜가 말했지만 최성철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들어줘. 너는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나를 돌봤어. 매일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고 병원에 데려가 줬어. 그런데 나는 뭘 했어? 서진이라는 사기꾼한테 속아서 너를 의심하고 배신했어. 최성철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외로움 때문에 눈이 멀었어. 80대 노인이 30대 젊은 여자한테 사랑받을 수 있다는 황당한 환상에 빠졌어. 서진이가 나를 아버님이라고 부를 때 나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아버님, 외로우셨던 거 이해해요. 지혜가 위로했다. 아니야, 이해받을 자격이 없어. 최성철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내가 서진이를 경계하라고 했을 때 오히려 너를 나무랐어. 심지어 집에서 나가라고까지 했어. 내 아들의 아내를, 2년간 나를 모신 며느리를 그렇게 대했어. 최성철은 눈물을 흘렸다. 지혜야, 서진이가 나한테 약을 먹이고 있을 때 내가 의심했었지. 그런데 나는 내 말을 무시했어. 내 기억력이 나빠진 게 다 그 약 때문이었는데, 만약 내가 포기하고 집을 나갔으면 나는 정말 끝장이었을 거야. 지혜도 눈물을 흘렸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저한테 아버님을 부탁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진심으로 아버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했어요. 최성철은 지혜의 손을 더욱 꼭 쥐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내 친정어머니가 남긴 법률 지식이 나를 구했어. 장모님은 살아계실 때부터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준비하셨던 거야. 딸을 위해서, 그리고 딸의 시아버지를 위해서까지. 엄마는 항상 준비하는 분이셨어요. 지혜가 말했다. 엄마는 세상은 예측할 수 없으니 항상 대비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번 일을 겪고 나서야 알았어요. 최성철은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지혜야, 내가 내 남편한테도 정말 미안해. 아들이 병원에서 죽어갈 때 나는 수십억 원의 병원비를 댔어. 그때 나는 돈으로 아들을 살릴 수 있다고 믿었어. 하지만 결국 아들은 떠났고 너한테는 도덕적인 빚만 남았지. 아버님, 그건 빚이 아니에요. 지혜가 말했다. 아버님이 아들을 위해 하신 일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최성철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그 돈 때문에 내가 나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했어. 마치 계약처럼. 하지만 넌 그런 마음이 아니었잖아. 넌 진심으로 나를 돌봐줬어. 최성철은 앨범에서 아들의 사진을 꺼냈다. 아들아, 아빠가 내 아내를 힘들게 했다. 미안하다. 하지만 내 아내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나 같은 못난 시아버지를 끝까지 지켜줬어. 넌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났구나. 지혜는 남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여보, 걱정 마. 제가 아버님 잘 모실게. 약속 지킬게. 최성철은 지혜를 꼭 안았다. 고맙다, 지혜야. 정말 고마워. 며칠 후 최성철은 공식적으로 지혜에게 사과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친척들과 지인들을 모두 집으로 초대했다. 약 30명이 모였다.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다. 최성철은 모두 앞에서 일어나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제 잘못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며느리에게 사과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저는 몇 달 전 사기꾼에게 속아 재산을 잃을 뻔했습니다. 간병인으로 위장한 여자가 저희 외로움을 이용해서 저를 조종했습니다. 그때 제 며느리 지혜가 경고했지만 저는 며느리를 의심하고 오히려 집에서 내쫓으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 최성철은 계속 말했다. 하지만 지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장모님이 남긴 법률 지식을 활용해서 저를 지켰습니다. 사기꾼을 감옥에 보내고 빼앗긴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최성철은 지혜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다. 지혜가 황급히 말렸다. 아버님, 안 돼요. 하지만 최성철은 고개를 숙였다. 아니야. 이건 내가 꼭 해야 할 일이야. 지혜야,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너는 내 아들이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친척들이 모두 박수를 쳤다. 한 친척이 말했다. 지혜 씨, 정말 대단하세요. 시아버님을 그렇게까지 지켜내다니. 다른 친척도 말했다. 요즘 며느리들이 시부모 모시기 힘들어하는데 지혜 씨는 정말 훌륭하세요. 최성철은 모두 앞에서 선언했다. 저는 제 재산의 절반을 지혜에게 증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노인 사기 예방 재단을 만드는 데 쓰겠습니다. 지혜와 함께 다른 가족들이 우리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박수를 쳤다.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최성철을 안았다. 아버님, 고마워요. 하지만 재산은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님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면 돼요. 최성철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내 결정이야. 너는 내 재산을 지켜줬고 나를 지켜줬어. 이건 당연한 거야. 그날 밤 모임이 끝나고 집이 조용해지자 최성철은 지혜에게 말했다. 지혜야, 나는 이제야 깨달았어.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화려한 말과 젊음이 아니라 묵묵히 곁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야. 외로움 때문에 내가 그걸 잊어버렸었어. 그리고 알았어.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라는 걸. 서진이는 내가 뭘 줄 수 있는지만 봤어. 하지만 넌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봤어. 그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가족이야. 지혜는 미소 지었다. 아버님,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요. 최성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우리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서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자. 십장 행복 나눔 재단.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 지 3개월 후 최성철과 이지혜는 황혼 외로움 방지 및 나눔 재단을 정식으로 설립했다. 재단은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에 사무실을 열었다. 이사장은 지혜가 맡았고 최성철은 고문으로 참여했다. 재단의 목적은 명확했다. 첫째, 외로움에 취약한 시니어들을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 제공. 둘째, 모인 대상 사기 예방을 위한 법률 교육 및 지원. 셋째,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법적 조언과 지원. 최성철은 재단에 50억 원을 기부했다. 재단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윤서진 사건의 다른 피해자 가족들, 노인 복지 관계자들, 그리고 언론까지. 지혜는 개소식 연설에서 말했다. 저희 재단은 제 친정어머니 윤미숙님의 지혜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법률을 공부하시며 가족을 지키는 방법을 연구하셨습니다. 그 지혜가
저희 시아버님을 사기꾼으로부터 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족이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노인들이 외로움 때문에 사기꾼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지혜는 재단의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외로움 극복 상담센터입니다. 전문 심리 상담사들이 노인들의 외로움을 함께 해결합니다. 외로움이 사기꾼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노인 재산 보호 법률 교육입니다. 유언대용 신탁, 보험금 수익자 지정, 청년후견제도 등 노인의 재산을 지키는 법적 도구들을 교육합니다. 가족들이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세 번째는 사기 피해자 긴급 지원센터입니다. 이미 사기를 당한 가족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제공합니다. 김태준 변호사님을 비롯한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 하십니다. 재단은 곧바로 활동을 시작했다. 첫 달에만 200명이 넘는 노인과 가족들이 상담을 받았다. 그중 30건은 이미 사기가 진행 중인 사례였다. 재단은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해 피해를 막았다. 한 70대 할머니는 젊은 남성 간병인에게 소가 20억 원을 주려던 참이었다. 재단의 개입으로 간병인의 정체가 밝혀졌고 할머니는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 재단이 없었으면 저는 모든 걸 잃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또 다른 80대 할아버지는 이미 사기꾼에게 10억 원을 빼앗긴 상태였다. 재단은 김태준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해 8억 원을 되찾았다. 제 자식들도 못한 일을 재단에서 해주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재단의 활동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TV 뉴스에서 재단을 소개했고 신문에도 기사가 실렸다. 사기꾼에게 당할 뻔한 며느리가 만든 희망의 재단. 친정어머니의 지혜가 시아버지를 구하고 사회를 바꾸다. 지혜는 각종 강연에 초대받았다. 노인복지센터, 경로당, 시니어, 대학 등에서 강연을 했다. 외로움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이용하는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가족과 소통하고 의심스러운 관계는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최성철도 강연에 함께 참여했다. 저는 80대 노인입니다. 저도 사기를 당했습니다. 30대 여성이 저를 좋아한다는 환상에 빠졌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최성철의 솔직한 고백은 많은 노인들에게 울림을 줬다. 저도 비슷한 유혹을 받았어요. 이제 조심해야겠어요. 외로움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재단은 또한 간병인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캠페인도 벌였다. 간병인 신원 확인 의무화, 간병인 범죄 이력 조회 시스템 구축, 가족과 간병인 간 정기 소통 의무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1년 후 재단은 1000명이 넘는 노인과 가족을 도왔다. 그중 150건은 사기를 미리 막았고 50건은 빼앗긴 재산을 되찾았다. 재단의 성과는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것들도 많았다. 외로움에서 벗어난 노인들, 가족과 화해한 이야기들. 어느 날 한 70대 할아버지가 재단을 찾아왔다. 저도 기부하고 싶습니다. 재단 덕분에 제 재산을 지켰어요. 10억 원을 기부하겠습니다. 이런 기부자들이 늘어나면서 재단은 더욱 든든해졌다. 최성철은 건강을 회복했다. 서진이 먹인 약을 끊고 정상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기억력도 많이 좋아졌다. 그는 매일 재단에 나와서 봉사활동을 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을 상담하고 위로했다. 저도 당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경험을 나누면서
다른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최성철의 말은 많은 노인들에게 용기를 줬다. 어느 날 저녁, 최성철과 지혜는 재단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지혜야,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최성철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네, 아버님. 엄마가 남긴 지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지혜도 미소 지었다. 그리고 남편도 기뻐할 거예요. 아버님을 지켰으니까요. 최성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혜야, 나는 이제야 깨달았어. 재산보다 값진 유산이 뭔지.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우리가 나눈 지혜와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는 걸. 맞아요, 아버님. 엄마가 제게 준 유산은 돈이 아니라 지혜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지혜를 사회에 나누고 있고요. 이게 진짜 유산이에요. 재단벽에는 윤미숙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아래 문구가 적혀 있었다. 가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돈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윤미숙. 최성철은 그 문구를 바라보며 말했다. 장모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지혜가 저를 구했고 수백 명의 노인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딸 지혜는 정말 훌륭합니다. 지혜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엄마, 제가 엄마의 뜻을 잘 이어가고 있죠. 저도 언젠가 제 딸에게 이 지혜를 물려줄 거예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유산은 계속될 거예요. 2년 후 재단은 전국 5개 도시에 지부를 열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각 지부마다 지역 노인들을 돕고 있었다. 재단을 거쳐간 사람은 5천 명이 넘었고 막은 사기 피해액은 500억 원이 넘었다. 정부는 재단의 활동을 인정해 자랑스러운 사회공헌 대상을 수여했다. 시상식에서 지혜는 말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제 친정어머니, 저를 믿어주신 시아버님, 그리고 저희를 도운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최성철은 85세가 됐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그는 매일 재단에 나와서 봉사했다. 나는 이제 진짜 행복해.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야. 남을 돕는 기쁨, 가족과 함께하는 평화. 이게 진짜 행복이야. 어느 날 밤, 최성철은 지혜에게 말했다. 아가, 나는 며느라기가 아니라 딸이라고 부르고 싶어. 넌 내 아들이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내가 없었으면 나는 비참하게 죽었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매일이 행복해. 지혜는 최성철을 꼭 안았다. 아버지, 저도 사랑해요. 우리 오래오래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최성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행복의 눈물이었다. 이 이야기는 돈과 탐욕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도 며느리의 헌신적인 사랑과 어머니가 물려준 지혜가 결국 가족을 지키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진정한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사랑과 지혜라는 교훈을 남기며 이 가족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